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직도 우리 사회엔 인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이상재 국장의 힐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저 멀리 통행해서 대전까지 와서 인권운동 하고 있는 대전특례인권연대 이상재 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네. 인권연대 송년회 하신다면서요? 네, 12월 15일 날 저녁 7시,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 장소가? 대전 NGO 지원센터 모여서 100. 예.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재밌는 게 저희도 얼마 전에 송년회 했거든요. 국장님 안 오셨어요. 제가 그날 그 헌법 강좌가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한 번을 안 오셨는데 여지껏. 근데 저희는 송년회 때 패널들이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네. 1년 내내 고생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좀 놀자 이런 이제 컨셉이었는데 인권연대는 송년회에서도 영화를 봐요. 아니 영화 보는 게 되게 즐거운 일 아니에요? 힐링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힐링 되는 건 맞는데 평소에도 영화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인권 영화. 근데 그 영화는 아니 송년회도 일을 시키냐고. 아니죠. 물론 이제 저희가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1년 동안 후원해 주시고 또 지지하고 또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한테 그냥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한번 베푸는 행사. 한 번 정도 영화 보여주는.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갑천은가에서 봤고. 그건 한 번 정도야. 그거는 저희 단독 행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번 영화는 템포 걸즈라고 해가지고
되게 보면 이게 막 재밌고 막 그 평을 보니까 막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해서 제가 저작권 무려 33만 원 VAT 포함 33만 원을 네. 영화 만든 데다가 추고 이번에 이게 상영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송년회 공지를 보면서 야, 참 정말 국장님스럽구나. 정말 이상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재스러운 게 뭐죠? 그런 게 이상재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그 이제 우리 오랜만에 또 이제 인권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이분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인권 관련해 갖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끌려고 했던 분. 네, 누구죠? 네, 저 혹시 그 MH 그룹에서 그 유엔에다가 이렇게 정식으로만 얘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수용자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침대도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환자한테. 매트리스도 제공을 하고 했더라고요. 하고 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막 댓글이 되게 막 비난하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고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조금 역발상으로 좋은 지적해 주셨다. 병자가 병이 있는 사람이 견디기에는 힘든 시설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 1인 예를 들면 그 독거실에 비하면 안 가보셨네요. 몇 배나 높고 구경만 했죠. 구경만 하고. 근데 몇 배나 넓은 거고.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지가 발전됐다고 하는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개 1인실이 그 정도입니다. 1인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이 수용 시설이 좀 늘어나야 된다. 면적이 늘어나고 시설이 좋아야 된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대전교도소 적정 수용 인원이 한 2,000명 조금 넘거든요. 지금 한 3,000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50% 정도 가밀 수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5명이 수용되어 있어야 할 그 홍거방에 보면 한 8, 9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명박 때부터 늘어나긴 했지만 수용자들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형사범들을 많이 집어 넣으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이렇게 쫄지 않을까. 네, 형사범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IMF처럼 경제사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사범 얘기했는데 뭐 4대 악법 불량식품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경찰들이 예를 들면 비온정주의로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해서 일단 잡아 넣어. 그리고 법원에서도 뭐 예를 들면 되도록이면 구속시키고 또 이렇게 징역형을 갖다가 때리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것도 있어요. 형사 재판이 많아질수록 변호사들이 굉장히 그렇죠. 영화 활동이 좋습니다. 정말로 실제로요. 이제 내가 형사건 안에 걸렸잖아요. 그럼 변호사 수임료 보통 500만 원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속되기 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변호사들이 담당을 하면은 수임료를 안 받아요. 대신에 그게 기각 나면 1,0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옥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 가야 되니까 그 돈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봤자 또 변호사가 또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뭐 힘들기는 한데 그래서 뭐 변호사가 먹고 살기 좋아졌다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변호사가 먹고 살기 좋은 사회가 좋은 사회는 또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집어넣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제대로 된 사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잘 먹고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다에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인권연대가 활동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는 아니네요. 그럼요. 없어져야 될 단체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인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 사회. 인권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진보성, 약간이 아니고 아주 많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인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주장하고 있는 이런 문제,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 인권이든 뭐 청소년 인권이든 이거 다 되는 사회가 되면 또 다른 또 문제거리가 인권 측면에서는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져야 될 단체, 그러지다 박멸되진 않는 단체. 박멸되지는 않고 그냥 좀 활동이 좀 느려지거나 희미해지는 단체로서 만약에
존속을 하면 네. 보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이상재 국장님의 좀 뭐랄까 일이 좀 덜어지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예, 혹시 일거리 없어지시면 저랑 같이 방송이나 하시죠. 그러니까 전 12월 요때가 상당히 좀 한간 때거든요. 근데 일이 많아가지고 요즘 힘듭니다. 요즘. 그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12월 10날이 그 세계인권 선언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인권 선언이 그 유엔이 우리나라가 뭐 유엔의 날도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뭐 그 유엔에 와서 그 한국 전쟁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대전에 그 보문산에 유엔 탑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봤습니다. 네. 띠동갑내기 여행하게 나옵니다. 예, 이번 주 보시죠. 토요일에. 네. 그런데 지금은 유엔도 뭐 희미해졌고 뭐 북한 문제 나올 때만 유엔 조금 언급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세계인권 선언은 정말 일반인들은 세계인권 선언 물어보면 거의 모르는 거죠. 근데 세계인권 선언 우리나라만 좀 그렇지 그 좀 인권이 보장되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교과서에서도 아주 왕성하게 다루고요. 잘 아는 그리고 세계인권 선언 기념일이 오면 좀 국가적으로도 좀 중요한 기념일로 다루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 세계인권 선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까 네네. 뭐 세계인권 선언은 네. 오늘 이제 이 말씀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1948년 네. 12월 예. 10일에 네, 맞습니다. 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네. 유엔 총회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편적 권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세계인권 선언은 제가 못하는 영어에도 이제 영어 원제가 하면 Universal Declaration이요. Declaration이 선언이고 Universal이에요.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예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선언인데 어떤 선언이냐면 유니버설이라는 거죠. 근데 유니버설 우리가 번역하면 되게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지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구. 보통 이제 전체의 전 우주의 이런 뜻이 있고 말씀한 것처럼 세계적인 뜻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인권이라면 보편적 유니버설이라고 하면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인권학자들 제 공부할 때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보다 보편적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게 훨씬 그 의미에 맞다. 영어 의미에 맞다. 근데 왜 세계 인권 선언이 되었을까? 이게 뭐 한자 문화권인 이 동북아,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에서만 쓰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그래서 유니버설이라는 뜻을 보편적 인권 선언으로 하긴 월드라고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 선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이 보편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것 갖다가 강조한 이 선언이죠.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 나오면 그래도 어디 가서 아는 척 한다고 야 세계 인권 선언 아니야 유니버설 보편적이니까 보편적 인권 선언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냥 세계 인권 선언을 쓰자고 하죠. 이제 워낙 이제 통용되어 있으니까 번역이 그렇게 들어온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통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원제의 그 속 뜻은 유니버설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들이고요. 그 피디님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계인권 선언은 48년 12월 10날에 밤늦게 이제 그 가결이 됐거든요. 유엔 총회에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지났었죠. 45년에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프랑스 파리에서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프랑스 파리는 좀 2차 세계대전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거보다는 이제 유엔 제네바라든지 뉴욕에서 했어야 되는데 특히 뉴욕에서 이제 본부가 있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대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뉴욕에서 총회를 그 할 만한 형편이 못 돼가지고 물색하다가 그런 프랑스 샤이오궁이라고 해서 에펠탑 바로 앞에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봤습니다. 네. 가봤어요? 네. 혹시 샤이오궁도 보셨어요? 네, 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샤이오궁이다 하고 봤으면 이게 좀 인상 깊었을 텐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이거 샤이오궁인데 그 궁에서 이제 그 총회를 했던 거죠. 그게 하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뭐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는데 히틀러가 그 에펠탑을 배경으로 그 파리를 점령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은 장소가 샤이오궁 앞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아주 반대적인 개념에 있는 전제주의 그 독재자 히틀러가 샤이오궁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간 이후에
그걸 갖다 상쇄하려는 세계인권 선언을 갖다가 샤이오궁에서 했던 거죠. 상징적 의미가 더 그래서, 세네요. 예, 그래서 그 앞에를 갖고 샤이오궁하고 에펠탑 바로 앞에 그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갖다가 인권의 뜰 이렇게 이제 영어로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프랑스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나 네. 가게 되면 정확히 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거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말씀하셨는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마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실은 그 엄청난 그 재난을 갖다가 6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예. 죽거나 다치거나 예. 생체 실험도 있었고. 예, 대략 한 5천만 명에서 5,500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6년 동안. 한국 전쟁 동안 300만 명에서 350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일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엄청나게 죽은 거죠. 또 3년 동안. 근데 이 6년 동안 5,500만 명이 죽은 건 인류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실은 그 초유의 미정유의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6년 동안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인권의 밑바닥이 어디인가까지 갖다가 다 경험해본 전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체 실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라든지 예를 들어 사람이 죽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본 731부대도 있었잖아요.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독일이 그 전시 체제에 했던 그 전시가 들어오기 전에도 했던 거 뭐냐면 교육을 갖다 획일화시키다든지 언론 통제한다든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그래서 성노예도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인권의 각 분야에서 억압적인 그 상황이 있었던 것들이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하나 만들어진 게 이제 유엔을 만든 거예요. 바로 전쟁 끝날 무렵에 45년에 이제 유엔을 갖다가 끝나자마자 만들어 가지고 그 유엔에서 거의 처음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만든 게 세계인권 선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구나. 그리고 유엔에서 이제 가구사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가구사요? 과거를 네, 과거사.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땀나네요. 네,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 뭐냐면 혹시 들어보시면 전범 재판을 열립니다. 네, 전쟁을 일으킴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범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을 재판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 전범 재판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쟁이 진 나라의 장수라든지 또 지휘자 왕은 와가지고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리고 막대한 배상을 하든지 하고 그게 이제 전쟁을 끝나는 건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재판은 사실상 인류사에 처음 있었던 전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졌으니까 너는 그냥 꿇어 하던 대로 하라는 대로 해가 아니라 그래도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줬다 이런 그렇죠.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죄라든지 반인륜적 범죄 그리고 뭐냐면 이제 전쟁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 조금 형식적인 거라도 재판을 해서 단죄를 해야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더라고 해도 이런 거는 인류사가 단죄한다는 것 갖다가 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응징을 하더라도 그냥 확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두 군데서 열립니다. 하나는 이제 도쿄에서 이거는 극동 군사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열리고요. 하나는 독일의 니렌베르크라는 데서 열리는데 도쿄에서 열린 극동군사재판소는 형식적 요건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메가더 아닌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저보다 저하고 좀 몇 번 하시더니만 이게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감도 있으시고. 네네. 그러니까 전성국에 이긴 나라에 뭐냐면 군정 최고 사령관이 재판장을 하는 거죠. 재판장을 하는 거니까 이건 그 전에 있었던 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그렇게 하면라도 제대로 했으면 또 인정을 받을 텐데 예를 들면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이 기소되지 않고 그거는 뭐냐면 일본을 갖다 재건시켜서 앞으로 닥쳐올 공산주의의 어떤 교두보로 삼으려면 일본이 빨리 재건돼야 되기 때문에 천황은 살려둬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천황의 이름으로 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이 사람은 없앴어야 되는데 뭐 징역을 가든지 사형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태평양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을 좀 점령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은 천황을 살려둬야 돼. 그러니까 전후 재건을 위해서는 뭐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아주 형식적으로 됐던 것들이고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 전범들 많이 있는데도 뭐 참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아베 총리 같은 경우. 그때 사실은 극동군사재판소에서 A급 전범들이 대거 이제 그 사형당합니다. 몇 명이 사형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A급 전범이 그 야스쿠니 신사에 있죠. 네. 있고. 그렇게 됐던 거리고 이제 니렌베르크 전범 재판은 그래도 전 세계 그러니까 한 4개 나라에서 뭐 법률가를 갖다 보냅니다. 법률가를 보내가지고 재판을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자기 변호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시켜서 정말 정답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괴렌 같은 경우 뭐 아주 국군의 최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히틀러가 시켜서 했다. 나는 군인인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수용소를 강간했던 사람들 오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런 후과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런 게 시켜서 했다 막 이런 논리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끈끈하게 묶어주기도 하나 봐요. 그러고 시켜서 했다보다 더 심각하고 좀 시체말 골 때리는 건 국가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그렇죠. 나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 그건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권을 위해서 한 거죠. 애국심은 국가를 위한 애국심은 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진보든 보수든. 전체주의는 국가가 곧 국가가 곧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켜서 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니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많이 들어본 말이야. 너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 터뜨려서 핵폭탄 30만 명 죽었잖아요. 네. 대부분 민간인이었어요. 90에서 95%가 민간인이었는데 만약에 역사 가정에는 없지만 일본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원자폭탄 터뜨렸던 사람들은 전범 재판으로 당장 단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런 논리가 막 부딪히면서 생각보다 오래 이제 걸렸던 것들이죠. 지금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나면서 전범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독일과 일본 사례를 좀 비교를 해주셨고 그리고 근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고 독일은 철저한 반성. 너무 반성을 잘해서 거기서 오히려 칭찬받고 그래서 그걸 또 무기로 해서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선진국의 반열에 제대로 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가 됐고요. 일본은 지금도 헌법 바꿔야 된다고 하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뭐 아베 관련된 아베는 누구인가 책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아베가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라는 그 사람의 그걸 예를 들면 기시 외할아버지도 A급 전범이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징역을 2년인가 3년 살고 이제 나왔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천황제를 다시 앞세워서 천황제 중심의 국가를 갖다 건설하는 거였어요. 그런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일국의 총리를 하고 있는 나라 바로 옆에 우리가 있다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옆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옆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게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베 골프장에서 뒹구는 거 보셨어요, 영상? 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일본이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한테 비춰지는 일본은요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감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게 우리는 일단 일본 사람들 나쁘잖아요. 일본 놈들 막 역사 왜곡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외국인들 있죠. 뭐 미국 같은 선진국부터 해서 아니면 제3세계 국가 사람들까지 일본은 되게 착하고 친절한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제3세계 국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일본이 자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원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또 2차 세계대전의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또 하이테크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은 그렇게 미화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정치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아베라든지 이런 정치인의 그런 예를 들면 호전적이고 그런 게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는 예를 들면 일본이라서가 아니고 일본에서 보편적 인권적 관점에서 평화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덧붙여서 뭐 외국에 이제 우리 이미지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근데 우린 그동안 백의 민족이고 뭐 아유,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막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다 착하고 피해자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지금 뭐 그 성노예 그 위안부 할머니들 사과 안 한다 막 뭐라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전쟁 때 베트남전에 가갖고 베트남전에도 있었고 한국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베트남 현지 여성들을 유린했고 라이따이안이란 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코피노 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수면 위를 올려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먼저 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보편적 인권 기준이에요. 보편적 인권 기준. 그러니까 준비됐죠. 그럼요. 자기 인권은 한국장. 좋습니다. 누구한테 물려주나 지금 고심이 큰데.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 기준이라는 것도 뭐냐면 한국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일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일본에도 적용된 기준이라면 필리핀에도 적용되고 중국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적용 안 하고 다른 나라에만 적용하면 그거는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내로남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보편성에서 물어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세계인권선으로 돌아오면 과거사도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인권이 엄청 유린당했지 않냐. 일단 사람이 죽는 것 자체가 제일 먼저 이제 인권 자체가 이제 말살당한 거고 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종교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교육 뭐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 깡그리 무시된 게 전쟁 시기였지 않냐. 앞으로는 이런 시기가 되면 안 된다. 해서 만들어진 미래지향적으로 뭘 할까 하다가 만든 게 세계인권선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원래는 이게 이제 세계인권 규약 뭐 법전 이런 걸 갖다 만들려고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유엔 자체가 그때도 엉성했잖아요. 뭐 50개국 조금 넘게밖에 이제 가입 국가도 아니고 하니까 법전 만들어서 만약에 그 세계 법전을 만들었는데 안 지키면 뭐 제재 방안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이제 무슨 어떤 그 규약을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뭐 탈퇴하거나 안 한다고 하면 북한 NPT 탈퇴했는데 뭐 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미국도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죠. 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생각해서 선언 정도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대략 한 1946년부터 48년 만들어질 때까지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게 전문하고 한 30개 조항이거든요. 전문하고 30개 조항 만드는데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근데 전 세계 한 2천여 명의 학자라든지 그다음에 정치가한테 니네가 생각하는 인권은 뭐냐 가서 묻기도 하고 서신으로 받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그때까지 그 간디가 살아 있었대요. 46년 이 시기에. 간디한테도 당신이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이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 거죠. 세계인권 선언은 그 어떤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그 이전에도 프랑스 뭐 인권 선언이라든지 그 이전에는 뭐 미국 독립 선언 뭐 그다음에 800년 전에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권에 관련된 문헌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국 한 나라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세계인권 선언은 뭐냐면 2개 이상의 다자국이 모여가지고 인권에 대한 합의를 갖다가 한 최초의 문건입니다. 최초의 문건이라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2년간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근데 국가별로도 사회주의권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유주의권이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권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도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넣자 빼자 아니다 더 추가해야 된다 해서 옥신각신하면서 엄청나게 회의를 갖다가 뭐 아까 이제
회의도 한 1,000 몇백 번에서 2,000 가까이를 갖다 하면서 네. 소위원회에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 만든 인물을 좀 보자면요. 네. 인물이 참 재밌는데 이 인권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노 루스벨트입니다.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정도 나오면 딱 부인이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디 네, 강의 네. 가서 엘리 루스벨트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하면 뭐 부끄럽기도 하지만 다 꿀먹은 분이세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인데 네. 젊을 때 사진 보면 상당히 미인이셨고, 그다음에 그 인권 말씀하신 분이 상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네. 아니 근데 그 인권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미인도 뭐 너무 국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여장부셨대요. 여장부셨고 그래서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 정말 복잡다단한 세계 인권 선언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지도력이 있던 양반이었고 그리고 인권계 유경수? 유경수 여사가 웃자고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뭐 리더십이 있나요? 웃자고 했습니다. 아니 하도 이제 그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자 붙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말할 때 뭐 여교사 뭐 그렇죠. 뭐 그냥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2명이 잡힌 거예요. 한 명은 가로치고 나이 이렇게 되는데 한 명은 그냥 나이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지? 성별이 성소수자인가? 그러니까 우리 성차별이 말 속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기사 속에 이런 데서 보면 드러나 있는데 남자는 성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나이만 하고 여는 가로 열고 하고 나이를 하더라고요. 검사, 여검사 뭐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아무튼 장부였다. 이분은 그래서 그 명백한 원신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레즈비언 결혼도 하셨는데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께서 성소수자가 성향을 양성애자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혼하셨으니까 근데 양성애자 있었고 다양한 걸 경험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추진력이 높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존 험프리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이제 그 캐나다 분인데 첫 번째 초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2,000여 개 막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집대성한 거죠. 쫙 정리를 해서 초안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팔이 없으세요. 한팔이 없으시고 그리고 있으셨구나. 어려서부터 조실부모하시고 고아로 자랐는데 머리가 엄청 똑똑하셨나 봐요. 15살 때 캐나다에 있는 유명 대학에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 법학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돼서 이 세계인권 선언 여기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유엔 인권위원회 그 유엔 사무국장을 합니다.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 초안을 갖다 만드는데 도움을 주죠. 같은 국장이네요. 그렇죠. 뭐 저랑 급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름은 같은 국장이고. 그리고 이분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연관이 깊은 건 뭐냐면 일본 종군군 위안부 사건을 갖다가 좀 처음으로 그 이슈화 시키는데 이분이 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눈여겨볼 사람이 르네 카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르네 카생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 예,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 르네라니까 카생.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줘야 이렇게 카생도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르네 카생.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두 번째 초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초안은 뭐냐면 지금의 이제 한 30 개 조항이 을개를 맞추는데 되게 이분의 을개대로 이거 만든 게 되게 정밀하게 만드신 분이죠. 이분은 프랑스계 이제 유대계 프랑스인이에요. 유태인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엄청 큰 아픔을 겪었는데 가족 친인척 29명이 학살당합니다. 거의 혼자 살아남다시피 살아남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좀 레지스탕스 활동도 하고 해서 사실 했는데 이 두 번째 초안을 만들면서 뼈대를 갖다 만드신 분이죠. 그 외에 이제 인물 중에는 장펑춘이라고 중국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세계인권 선언이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되게 그 서구적 문헌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이제 유엔에서 좀 무마하거나 좀 할 때 변명될 때 장펑춘이라는 사람이 관여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장펑춘이라는 사람은 유학자이기도 하고 상당히 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인권이 뭐냐 물어보니까 어지린자 있죠. 네. 사람 인변에 두 인인데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게 인권이다. 이런 쪽인데 멋있다. 멋있죠. 근데 네. 저는
이 장펑춘의 이게 어지린자 개념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뭔가를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서로 의무와 조화가 되는 권리가 조화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지금의 인권은 뭐냐면 휴먼 라이츠 사람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아쉬운 게 너무 권리가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네.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인권이 아니고 이권으로 막 이야기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장펑춘의 이 사상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 이제 12월 10날에 그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만들어 놓고 어쨌든 이제 이 선언에 이제 네. 만장일치로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유엔 가입 국가가 58개 국가였다고 그래요. 58개 국가였는데 2개 국가가 불참합니다. 온두라스하고 예멘이 불참을 합니다. 예멘이 불참하는데 최근에 제가 제 은사인 조효재 교수님 강의 때 들었는데 온두라스 예멘 담당자들이 프랑스 파리까지 왔었대요. 네. 왔었는데 여기 참가를 안 한 거예요. 전날 와인을 많이 드셨다. 아, 그렇구나. 아니면 네. 뭐 우리 어디 저기 회의 가면 물랑물랑 가셨구나. 회의는 안 들어가고 뭐, 네. 뭐 밖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네. 뭐 하고 온지도 뭐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혐의가 좀 깊은 거 아닌가. 촌에서 파리까지 왔는데 왔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냐 하면 항상 역사에 남는 거, 공문에 남는 건 착석을 해야 된다. 사인을 해야 된다.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죠. 그다음 이제 48개 국가를 제가 뭐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91년인가에 가입했죠. 예. 그렇죠. 남북 동시 가입.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있겠다. 단편이 나와야 있게 되는데. 신나셨어요. 신나셨어. 기권한 나라 6개 국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기권한 나라 6개 국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2나라가 불참했고 6나라가 기권을 했다. 예. 그러니까 8나라가. 잠깐 8나라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48개 국만 선언. 58개 국가가. 58 중에서 48개 국가가 찬성한. 네, 그리고 그렇죠? 2개 국가 불참, 그리고 8개 국가 기권. 네. 근데 기권한 8개 국가를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왜 기권을 했을까요? 왜? 글쎄요. 어떤 국가들이었을까요? 아마 그 국가 간의 정치적 알력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네, 뭐 거의 정답이신데 뭐냐면 이게 30개 조항인데 대개 이제 1조, 2조는 기본적 바탕을 이루고 있고 3조부터 21조까지는 자유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권이라든지 네.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심의 자유,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 뭐 이게 정치적 자유 뭐 이런 것들 자유권이 3조부터 21조까지 이게 다 나눠 있거든요. 근데 3조부터 21조 19개 조항이죠. 19개 조항은 19개 조항인데 대개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 국가 이게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나눌 때 자유주의 국가가 선호하는 것들이죠. 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종교나 문화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국가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종교의 자유라든지 여성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주의권 국가들이 선호하는 것들이었고 대신 이제 지금 말한 복지, 사회권, 사회 경제적 권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가 좀 선호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22조부터 27조까지 6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되게 좀 서운했던 거죠. 니네가 선호하는 거는 19개 넣고 우리는 별로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서운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서운했냐고. 그때 불만을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불만 얘기하고 네네. 계속 그래서 더 집어넣어야 된다. 더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장펑춘 같은 경우는 의식주도 넣어야 된다. 의식주의 권리, 의식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의식주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계인권 선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그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 조약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권한 나라들이 소련을 위시해서 소련, 벨라루시,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 5개 국가가 이제 소련 위성권이고 그다음에 그때 유고는 독자적 사회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유고슬라비아까지 소셜레이션 해가지고 사회주의권 국가 S로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8개 국가를 갖다가 쉽게 외울 때 3S 국가라고 이렇게 3S 국가라고 오늘 영어 많이 하시네. 네, 그러니까 혀가 경련이 올 것 같습니다. 외울 때 이게 뭐 학문적 그런 거 쉽게 외우기 그거 왜 외워야 돼요? 우리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쉽게 외우기 3S? 3S라고 이제 그 전두환 때 3S 있잖아. 3S 정책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스크린. 그 사회주권 국가 할 때 그 6개 국가. 그래서 이제 그 6개 국가는 사회주권 국가고 그 나머지 2개 국가가 또 이게 6개 국가는 묶어서 이제 소셜레이션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인데 나머지 2개 국가도 그런 개별 국가라서 S로 시작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끔씩 선물도 준비해서 이제 하거든요. 사우스 아프리카 하나 있을 것 같고. 사우스 아프리카, 그렇죠, 일단은. 되게 사우스 아프리카를 못 맞히거든요. 왜냐면, 사우스 아프리카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인종차별이 있었으니까.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아주 지독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의 80%가 흑인인데 그 흑인들한테 시민권이 없죠. 투표할 수 있는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그 만델라가 30년 넘게 그 독방에 갇혔으면서 흑인 인권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뤄냈지 않습니까? 이걸 못 맞춰서 제가 힌트를 줘요. 이 국가를 맞추라고 강의할 때. 그래서 이 국가의 대통령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이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자, 이 국가는 어딜까요 하면 사우스 코리아? 네,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또 힌트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 생활하고 대통령 되고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만델라처럼 감옥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죠. 오래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이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인 것도 있고 이 나라는 좀 쉽게 좋게 얘기하면 문화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다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되고 여성 평등 이런 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쉽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번에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처음 여성에게 그 운전면허를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투표권이 2015년 12월 2년 전 요때 처음 줬거든요.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자기들은 이게 니네들 서양문헌이지 이슬람권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상당무계한 그 선언이다 해서 기권을 합니다. 제가 다 맞췄습니다. 네, 다 맞추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인권 공부하시는 걸 제외하고. 상당한데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문이 있고요. 전문의 내용은 보면 이제 뭐 참혹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는 앞으로 그런 걸 겪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교육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좀 장황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1, 2조는 예를 들면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을 다룬 기본적인 조항이 돼 있고요. 3조부터 11조까지는 뭐냐면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3조부터 11조까지는 기본권이고 기본권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생명권이라든지 뭐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조부터 17조까지는 시민권적 권리죠. 시민권적 권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조부터 21조까지는 정치적 권리,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투표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22조부터 27조까지가 사회경제적 권리, 사회경제 문화적 권리를 갖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7조, 그러니까 28, 29, 30은 뭐냐면 이런 체제 안에 살다, 체제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보장된 체제. 그다음에 29조는 의무, 그다음에 30조는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 누구 하나가 이걸 가져가서 나는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나라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는 걸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28, 29, 30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세월이 좀 지나고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좀 후진 표현도 좀 있고 그래요. 48년 당시에 그런 표현이니까. 예를 들면 뭐 1조에 보면 모두를 형제로 형제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형제가 영어로 브라더후드잖아요. 브라덜. 브라더. 우리 영어 많이 하시네. 네, 브라더후드인데 이게 여성학자들이 보면 여성 운동하시는 분이 뭐 브라더후드만 있냐, 시스터후드는 없냐. 그때 당시에도 그랬대요. 형제를 넣으려면 자매에도 넣자. 아니면 아예 일외로 하든지.
그런데 브라더후드 자체가 뭐 인류의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성주의적 영어 그게 언어에서 그렇죠. 보통 맨 하면 남자도 되고 인류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조의 절체미 모든 사람은 뭐 평등하게 태어났다 했는데 처음에는 all men are 이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이거 역시 제동이 걸린 거죠. 제동이 걸려서 all human beings are 이렇게 바뀐 거죠. 와, 영어를 아주 이상 제국장 오늘 난립니다. 네. 네. 지금 혀가 경련이 와서 지금 오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세계인권 선언은 그냥 선언이에요. 기미 독립 선언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세계인권 선언 뭐 만세 불렀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이 있던 거예요. 이제 그 법전 규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어서 그걸 이제 1966년에 그래서 이걸 세계 인권을 갖다가 두 개로 딱 나눠서 자유권 시민 정치 자유권적 권리 규약 B 그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규약 A 이렇게 나눠서 그 규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이제 90년인가 90년 91년인가 유엔 가입하고 바로 아마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입하고 그다음에 또 떼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고문 방지 협약 근데 뭐 가장 최근에 된 거는 뭐 장애인 21세기 들어 장애인 협약 그다음에 뭐 이주민 권리 협약 뭐 이런 것 같다 협약을 떼가지고 하나씩 만든다. 여성 차별 금지 협약 만들어서 그 협약에 가입을 합니다. 각 나라들 가입하게 합니다. 그 협약에 가입하면 프로토콜이라고 가지고 의정서를 줍니다. 의정서에 가입해가지고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와가지고 시민정치적 권리를 유엔에서 와가지고 아니면 유엔에서 할 때 우리나라 가서 보고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보고를 할 때 그러면 뭐 우리나라 집회 시위의 자유가 뭐 이렇다 잘 보장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뻥을 치죠. 그러면 길을 쓰고 우리나라 인권 시민사회센터를 가가지고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시민정치적 권리, 집회의 권리,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상반된 얘기를 갖다가 막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인권 당을 갖다가 유엔에다가 이제 하고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들. 네, 알겠습니다. 그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국장님하고 만나서 우리가 인권 얘기하면은 재밌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현란한 영어 네, 아주 감동했고요. 그 인권 이제 12월 10일 인권의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관련한 행사들이 좀 있나요? 네, 그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 요즘에 인권주간 해가지고 행사를 벌이는데 그 지역인권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합니다. 대전도 대전인권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대전 시민인권센터도 만들어지고 해서 시랑 그다음에 대전인권사무소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는데요. 11일부터 13일까지인가 이렇게 월요일부터 월화수일까지 3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시청 로비에 가보면 뭐 인권 도서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인권 공모전을 했어요. 뭐 UCC라든지 뭐 포스터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 입상작들 전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11일 날은 기념식 하고 기념식 이후에는 배우 권혜효 씨 아시죠? 권혜요? 권혜효 씨. 네, 권혜효 씨랑 그 가수 이지상 씨가 와서 토크쇼랑 그 노래 시청에서요? 네, 오전 10시인가 10시 반. 시간이 좀 아쉬워요. 네, 조금 저녁 시간에 했으면 직장인들은 가기 좀 어렵 텐데 평일 아침이니까. 뭐 쉬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쉬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와서 힐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일 날도 또 이게 또 시간도 좀 아쉬운데 이 12일 날 오전 10시에 채비라는 영화라고 그 아마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 김성균 씨하고 고드심 씨 나온 영화인데 그 무료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민인권센터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셔서 아마 신청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일이라도 뭐 행사에 참가하셔가지고 인권을 좀 몸으로 느끼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권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존중받는 그런 당연한 존중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